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애청자 여성이 사연 보내드립니다. 화목한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난 저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신부도 되고 화목한 가정도 이루고 싶다는 꿈이었죠. 어릴 적부터 오랜 시간 간직해왔던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된 건 제 나이가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 중엔 최고의 신랑감이라는 칭찬이 아깝지 않은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저는 그 남자에게 먼저 다가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던 처지였어요. 그 남자는 저랑은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김민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남자는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도 다녀왔고,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남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한 번에 취직까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일도 아주 잘하는 편이라서 직장 상사들과 어른들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인재이기도 했고요. 당연히 입사 동기들보다 승진도 훨씬 빨리 했고 연봉도 훨씬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제 주변의 여자들은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제가 그 남자를 마음에 두게 된 건 조금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제가 그 남자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마음씨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남자처럼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면 자기 잘난 맛에 빠져가지고 잘난 체를 하면서 살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살 법도 한데, 그 남자에게서 좀처럼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매사에 겸손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죠. 그런 그 남자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저는 매번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겸손하고 예의 바른 남자가 가장이 되면 아내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들은 얼마나 반듯하게 키워낼까. 저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는 참 좋겠다. 하지만 그 남자에 비하면 저는 너무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그 남자랑 저는 다니고 있던 직장부터 차이가 났어요. 그때 저는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어느 중소기업 마케팅 부서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라고 그 남자를 먼발치서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저 스스로 더 멋진 여자가 되어서 그 남자에게 다가서기 위해 자기 개발에 힘을 쏟았거든요. 퇴근한 이후의 시간과 주말, 그리고 짬짬이 생기는 여유 시간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학원을 다녔어요. 외국 회사들과의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영어 회화 학원도 다녔고,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도 꽤나 많이 취득했죠. 그런 노력 덕분에 저는 아주 큰 수확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원래 다니던 회사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거든요. 놀라운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나 맙소사. 그 남자가 자기 좋다는 숱한 여자들을 뿌리친 채로 저에게 먼저 다가오지 뭐예요. 그날 그 남자가 저에게 수줍게 말했습니다. 왜 맨날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데이트 신청은 안 하시나요? 제가 경란씨의 데이트 신청을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경란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간만큼 저도 경란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 말고도 민성씨 좋다는 여자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여자들을 다 제쳐두고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경란씨를 마음에 품게 된 건 경란씨의 성실한 모습 덕분이었어요. 힘든 직장 생활하면서 자기 개발에 힘쓰기가 쉽지 않은데 경란씨는 그 힘든 일을 해내셨으니까요. 그건 순전히 민성씨 덕분이에요. 저도 민성씨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영어 회화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던 거거든요. 우와, 그게 정말이세요? 실은 저도 경란씨를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많이 반성했거든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부터 한동안 꽤나 나태해져 있었어요.
스펙도 쌓을 만큼 쌓았겠다. 직장이랑 사회에서 자리도 제대로 잡았겠다. 굳이 힘들게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살 필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건성건성으로 지내기 시작했고요. 그런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바로 경란 씨였어요. 매일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경란 씨의 모습을 보면서 잠시나마 나태해졌던 스스로를 반성했고, 저도 다시 예전처럼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참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당사자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으니까요. 심지어 그 남자는 저를 지켜보며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고 말했어요. 경란 씨를 지켜보는 내내 자꾸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경란 씨처럼 반듯하고 성실한 여자의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경란 씨랑 결혼하는 남자는 참 크게 복받은 거다. 그러니까요, 경란 씨, 저랑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보지 않겠어요? 맞아요. 그때 저희는 서로를 최고의 배우자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각자의 마음을 확인한 저희는 짧지만 진지한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되던 그때 제 나이가 딱 20대 후반, 그이와의 결혼은 어릴 적 제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그이에게 부끄럽거나 부족하지 않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어느새 제가 직장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원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래서 사람은 결혼을 잘해야 인생이 잘 풀린다는 말이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론 모든 일상이 행복하기만 한 것처럼 보였던 저희 부부에게도 사실은 남모를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3년째가 넘어가도록 태기가 없는 것이었죠. 차라리 부부 사이가 안 좋기라도 했었다면 저도 그러려니 했겠지만 인꼬 부부로 소문도 나고 매일 밤마다 깨가 쏟아지는데 좀처럼 태기가 없으니 저희 부부 입장에선 늘 걱정이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도 그이는 제 마음을 잘 다독여 주었어요. 너무 마음 쓰지 않아도 돼, 여보.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말은 고맙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지 않을 수 있겠어. 난 당신을 닮은 아이를 꼭 낳아서 잘 키우고 싶단 말이야.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치만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주는 거란 말도 있잖아. 그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때가 되면 삼신 할머니께서 아이를 점지해 주실 거야. 그런 남편의 위로가 참 대단한 것이었던 이유는 저희 시댁이 3대 독자 손귀한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이는 차종손이었고요. 당연히 그이 입장에선 얼른 아이를 낳아서 가문의 대를 잇고 싶었겠지만 태기가 없는 저를 전혀 닥달하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해주었으니 저로서는 그보다 더 고마운 위로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은 조금씩 마음이 급해지는 눈치였어요. 아이는 때가 되면 들어설 테니 너무 부담 갖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은 밝지가 않았어요. 하필이면 그러고 있던 도중에 제 몸 상태마저 갑자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호리호리한 체격이었는데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고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도 자꾸만 피곤해지고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내과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요. 내과 의사 선생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병원을 잘못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내과가 아니라 산부인과를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산부인과에서 주로 다루는 여성 질병에 걸렸을 거라고만 생각했고 치료 시기라도 놓쳤다간 불임이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괜한 걱정에 급하게 산부인과로 달려갔는데요.
산부인과 진료를 마친 저는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본 남편이 기겁을 하더라고요. 왜 그래? 병원 간다더니 왜 울면서 들어와? 혹시 안 좋은 진단이라도 받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다음에 병원 올 땐 아이 아버지랑 꼭 같이 오래. 당신 드디어 아빠 됐어. 그날 제가 받은 산부인과 진단은 임신 4주차였고 얼마 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이와 처음 만나게 된 저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모두 털어내었죠. 시부모님께서는 한술 더 뜨셨어요. 벌써부터 육아용품은 뭐가 좋을지, 아이의 베네저고리와 신발은 뭐가 예쁜지 행복한 고민에 빠져들었거든요. 또한 그 무렵 집 밖에서도 기쁜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 진단을 받고 얼마 뒤에 회사에서 승진 대상자로 선발이 되어 인터넷 마케팅 부서의 책임자로 발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태명을 엄마의 승진 소식까지 한꺼번에 가져다준 아이란 뜻에서 복덩이라고 지었고, 또 그날 저희 부부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복덩이를 건강하게 잘 낳아서 잘 키우자고 말이죠. 그러나 사람 일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요. 복덩이를 임신한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기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와 산모님 모두에게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초음파 영상을 보시면 여기 이쪽에 작은 점 같은 게 하나 보이시죠? 조직검사 결과가 양성종양이면 태아에게 별다른 위협은 되지 않겠지만 만약 악성종양으로 밝혀질 경우엔 안타깝게도 출산이 어렵겠습니다. 자궁암 진단이 나오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발 자궁암이 아니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조직검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가 임신한 상태여서 조직검사를 받는 것도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궁에 있는 혹을 직접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직접 조직을 떼어내지 않더라도 뱃속에 자리 잡은 종양이 별 문제없는 무록인지 아니면 암조직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는데요. 다행이었던 일은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자궁암 초기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복덩이를 포기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던가 아니면 제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선 복덩이를 출산하던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죠. 물론 처음에 저는 당연히 복덩이를 출산하는 쪽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로서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하려고 했었던 거죠. 하지만 알고 보니 저에겐 아무런 선택권도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자궁에 자리 잡은 암세포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는 바람에 복덩이에게 이미 뚜렷한 유산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세상 어느 엄마가 자식의 목숨을 포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들께 제 목숨은 어떻게 돼도 좋으니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죄송하단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고,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한 그이가 결국 며칠 내내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랑 우리 복덩이를 둘 다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악마한테 내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그래서 나더러 아이를 포기하라고? 세상 어느 엄마가 본인 목숨을 자식 목숨보다 우선시할 수가 있는데. 의사 말 못 들었어? 이미 뚜렷한 유산조짐이 보이고 있고 현대의학으론 손쓸 방도가 없는 상황이라잖아. 그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도 살아야지. 아니, 난 그렇게 못해.
내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복덩이 꼭 나을 거야. 그러다 당신까지 잘못되면 자식이랑 안사람을 한꺼번에 잃어버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당신의 선택을 말리지 못했던 죄책감을 나더러 어떻게 감당하라고. 제발 내 생각 한 번만 해주라. 나한텐 당신도 소중하고 중요해. 심지어 같은 여자인 친정어머니께서도 저를 설득하셨어요. 다행히 암이 초기에 발견된 덕분에 지금 바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예후가 아주 좋을 거라잖니. 수술이 잘 될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이런 얘기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어쩌면 정말로 복덩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드는구나. 우리 딸이 복덩이를 임신해서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된 덕분에 암 진단을 초기에 받을 수 있었잖니. 모르긴 몰라도 하늘에 계신 천사님께서 복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경란이의 뱃속에 잠깐 내려오셨던 것일 게야. 우리 경란이를 살려주고 다시 천사가 되어 하늘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이다. 엄마는 그럴 거라고 믿어. 그런 와중에 친정아버지께선 저를 위해 몇 날 며칠을 식음을 전폐해가면서 기도를 올리다가 탈진에 쓰러지셨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들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항암 치료를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내 아이 복덩이는 자연스레 하늘나라로 되돌아가게 되었고요. 당시 저의 항암 치료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기에 세상 그 누구도 저를 탓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딱 두 사람, 시부모님만 빼놓으면 말이죠. 복덩이가 하늘나라로 되돌아갔다는 사실이 전해지기가 무섭게 시부모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특히나 시모가 아주 극성이었어요. 이제 막 항암 치료를 시작한 저를 이런 식으로 들들 볶았거든요. 너는 참 속도 편하구나. 시부모 속이야 열불이 터지거나 말거나 밥이고 약이고 멀쩡히 목으로 넘기는 걸 보면 말이다. 저도 할 수만 있었으면 아이를 낳았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정말 어쩔 수 없이 항암 치료를 선택했을 뿐이고요. 그따위 변명은 집어치우거라. 네가 무슨 말을 짓거리든 남의 집 대 끊어놓은 죄인이란 사실은 달라지지 않으니까. 어머님이야말로 그만 좀 하세요. 저 혼자 이런 선택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저를 제일 크게 말렸던 사람이 어머님 아들이라고요. 너 설마 우리 아들이 했던 얘기를 진심으로 믿기라도 했다는 거니? 안 사람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아이만큼은 꼭 낳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럼 그이가 속으론 제가 목숨 걸고 아이를 낳길 바라면서 겉으로는 체면상 치료받으라는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난 분명 그랬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럼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대체 어느 쪽이 본심이었는지 그이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래봤자 대답은 뻔하겠지만요. 그때 저는 시모가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눈물까지 쏟아내가며 저를 설득했던 그이의 본심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저희 남편이 체면상 거짓말을 했던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그걸 꼭 대답해 아시겠어요? 저는요, 안 사람이 출산하겠다고 고집부리면 단식 투쟁을 해서라도 치료받자고 설득할 생각이었어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안 사람이니까 이제 그만 좀 들볶으시라고요. 남편이 그렇게까지 제 편을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모의 구박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았어요. 외동아들의 눈치가 무섭긴 했던 모양인지 그이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저를 못살게 굴었고 대체 무슨 수로 아들을 구워 삶았길래 둘도 없던 효자였던 녀석이 부모도 몰라보는 바보 천치가 되어버렸냐는 둥,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구미호 불려시를 들였다는 둥, 폭언이 말도 못할 지경이었죠. 그러는 바람에
제 몸 상태가 확 나빠져 버렸습니다. 마음 편히 항암 치료를 받아도 모자란 상황에 시모의 폐악질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시모가 사달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암 수술을 앞두고 있던 저에게 웬 종이 한 장과 인주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고 지장도 찍거라. 어머님 설마 지금 저더러 각서를 쓰라는 건가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월급에서 치료비 10원 한 푼 가져가지 않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돼. 어머님,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한테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냐고요. 너가 내 입장 한번 대봐. 나랑 똑같은 생각 안 하나? 암 치료비가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애도 못 낳은 며느리 병원비를 내 아들 통장에서 가져다 쓰는 꼴을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겠느냐고. 난 그 꼴 절대로 못 보니까 얼른 각서 쓰고 지장 찍어. 나 참 기가 막혀서 정말. 암 치료비는 그동안 제가 모은 돈이랑 보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럼 이참에 우리 아들이랑 깔끔하게 이혼하는 게 어떻겠니? 애 못 낳는 며느리 소박 놓는 건 우리네 전통이기도 하고. 한참 그러고 있는데 마침 병실로 들어온 그이가 시모의 막말을 듣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일전에 분명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 좀 그만 들볶으라고. 으이그, 그러는 너야말로 정신 차려 이거사. 넌 송기한 3대 독자 가문의 차종손이야. 안 사람이 애를 못 낳는 몸이 되었으면 하루라도 빨리 새장가 들어서 가문의 대를 이을 생각을 해야지. 그러자 그이는 두말 않고 입원실 인터폰을 집어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비실에 말씀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불청객이 찾아와서 환자의 안정을 방해하고 있으니까 제 안사람 앞에서 최대한 빨리 치워달라고요. 이에 시모는 저희 남편에게 정신 차리라며 노발대발했지만 그이는 시모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병원 측 직원들이 찾아와 시모를 거의 짐짝 채우듯이 들쳐업어서 내쫓아 버렸는데요. 그이의 분노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모를 병원 블랙리스트에 등록시켜서 제 주변에 얼씬조차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었거든요.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비상계단에 홀로 주저앉아 반나절을 꼬박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날 그이가 흐느끼는 소리를 몰래 훔쳐들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그이가 저희 두 사람 모두를 위한 선택을 내릴지도 모른다고. 그랬던 저의 짐작은 며칠 뒤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며칠 내내 고민만 하느라 해숙해진 그이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무래도 우린 여기서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며칠 내내 그 고민을 했던 거구나.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내린 선택이고. 여보가 계속 내 곁에서 지내게 된다면 우리 엄마 때문에 겪었던 험한 일들이 자꾸만 떠오를 테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그렇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나한테도 힘든 일이 될 건 뻔하고, 우리가 헤어지지 않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엄마가 개가천선하는 것뿐인데, 당신도 알다시피 반성하고 변할 사람이 아니잖아. 결국엔 어떻게 해서든 당신이랑 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들 거야. 가뜩이나 몸도 성취하는 당신이 그런 상황에 처하도록 내버려둘 순 없어. 다만 그이는 당장 이혼 서류를 작성하자고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암수술을 잘 받고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다음에 협의 이혼을 해주려고 했을 뿐이었죠. 그이는 이미 이별을 결심한 순간마저도 남편 노릇에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저는 결국 그이의 뜻에 동의해 주었어요. 결혼이라는 게 부부 사이만 원만하다고 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모의 악행으로 인해서 시댁과 저희 친정의 사이까지 크게 엇나가 버렸던 데다가 무엇보다 그이가 저에게 너무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이가 더는 죄스러워하고 아파하지 않기를 바랬었기에 저희는 수술이 끝나고 얼마 뒤 협의이혼 도장을 찍었습니다. 심지어 그이는 이혼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당신은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니까 분명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새 사람을 만나서 화목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도할게. 고마워.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그 집 애동아들 노릇 따위 다 집어 던지고 종교인의 길을 걸어볼까 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시작해보려고. 우리 엄마가 쌓은 악업을 내가 대신 청산해야 우리 복덩이가 천국에서 좋은 대접 받으면서 지낼 수 있지 않겠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렇게 말한 전 남편은 제 손에 통장을 한 뭉치 쥐어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모아두었던 전 재산이랑 이번에 퇴사하면서 받은 퇴직금이야. 이제 나한텐 필요 없는 돈이니까 당신이 가져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겠어. 돈이라는 게 잘 쓰면 세상에서 가장 편리한 도구지만 속세를 떠나기로 결심한 나 같은 사람들한텐 훌훌 털어내야 마땅한 속세의 허물과도 마찬가지 물건이잖아. 그니까 받아주라. 그래야 내가 홀가분하게 속세를 떠날 수 있어. 알았어. 요긴하게 잘 쓸게. 그동안 너무 고마웠고 나도 당신의 앞날을 응원할게. 잘 가. 이로써 사랑했던 전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막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며 아주 좋게 헤어졌죠. 이후 전 남편이 아주 신실한 종교인이 되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봉사하는 삶을 제대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흐뭇한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고요. 한편 얼마 뒤엔 내심 통쾌한 소식도 전해져 왔습니다. 전 시모와 시부의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버렸다더라고요. 전 시부가 그러게 작작 좀 하지. 당신 때문에 멀쩡한 아들이 속세를 떠나버렸으니 당신이야말로 가문 최대의 죄인이라면서 전 시모를 집에서 쫓아냈다나 뭐라나. 심지어 하늘께서도 전 시모에게 천벌을 내리신 모양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중풍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전 시모는 졸지에 반신불수가 되었지만 성격 고약한 노인네를 보살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 외동아들인 전 남편마저도 그 사람은 이제 내 부모 아니라면서 반신불수 시모를 외면했다고 하고요. 결국 전 시모는 자기 인생 자기가 말아먹은 꼴이 되어버렸고 전 시댁 또한 몰락해버리기는 마찬가지인 꼴이었습니다. 차 종손이 종교인이 되는 바람에 결국 대가 끊겨버린 셈이었으니까요. 이처럼 전 시댁이 몰락의 길을 걷는 동안 암 안치 판정도 받고 직장에도 복직한 저는 이전보다 훨씬 잘 나가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회사에 큰 위기가 닥쳐왔는데요. 저는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었어요. 저희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다른 회사에 헐값에 넘길 예정이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어. 자네가 휴직계를 내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 회사 사정이 꽤나 어려워졌거든. 그나마 우리 회사에서 돈 될 만한 건 인터넷 쇼핑몰 사업이니까 그걸 매각해서라도 당장 급한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해야겠어.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네한테 이런 얘기를 꺼내서 미안해. 하지만 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다른 회사에 헐값에 넘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업무를 직접 하나하나 가르쳐가면서 키워낸 직원들이 아까웠거든요. 그 능력 좋은 직원들을 다른 업무에 투입시키거나 구조조정식으로 회사에서 내보내기보단 차라리 제가 그 사업을 인수해서 제대로 키워보는 쪽이 훨씬 낫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마침 저에겐 전 남편이 속세를 떠나며 남겨준 통장이 있는 상황이기도 했고요. 그 돈에 그동안 제가 모아둔 적금과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더하면 충분히 인수 가능한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이에 저는 망설임 없이 인터넷 쇼핑몰을 인수해서 사업을 시작했고 사장으로서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켰습니다. 여기에 제가 키워낸 직원들의 훌륭한 업무 솜씨까지 더해진 덕분에 저희 회사는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기까지 이르렀어요. 마침내 제가 명실상부 성공한 사업가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죠. 또한 그 무렵 저는 두 번째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주말마다 교회에 가서 복덩이가 하늘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올렸었는데요. 바로 그 교회에서 신랑감을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감은 전 남편만큼이나 성실하고 매사에 예절 바른 사람이었고 예비 시부모님들도 두 분 다 아주 좋은 분들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새 신랑감과 예비 시부모님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그렇게 저와 새 신랑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다만 저와 새 신랑은 결혼식을 잠시 미루어 두기로 했습니다. 새 신랑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하나 생겼기 때문이었어요. 엊그저께 미국 쪽에서 최종 답장이 왔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우리나라에 회사를 차리면 그쪽 회사에서 기술 제휴를 약속해 주겠다더라. 일단 나랑 우리 부모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 미국 쪽에서 제휴받은 기술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이에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신랑이 구성하고 있는 사업 내용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무엇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국 쪽 회사에서 새신랑이 창업하게 될 회사와 기술 제휴를 맺기로 했다는 점이 아주 큰 이점이었습니다. 확실한 기술력이 확보된 이상 국내 기반만 잘 다지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새신랑과 예비시댁의 사업을 응원해 주었고 새신랑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바쁜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생산 계약을 맺을 공장을 알아보기 위해 먼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비 시부모님을 챙기는 일은 자연스레 예비 며느리인 제가 도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면서 저를 꽤 고급 레스토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마침 그날도 새신랑은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 있던 참이었기에 저는 부득이 혼자서 식사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저는 이미 결혼이 예정된 예비 며느리였고 그분들은 예비 시부모님이었기에 제가 혼자 식사 자리에 참석한 건 이상한 일까지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날따라 예비 시부모님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처럼 제 눈치를 계속해서 살피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비 시아버님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실은 새아가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이렇게 일부러 식사 자리를 만든 거란다. 기왕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국내에서 생산을 담당해줄 공장을 확보하자니 정작 사업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야. 투자를 약속했던 사람이 갑자기 파투를 내버렸거든. 미국 쪽에서 아무리 좋은 기술을 전수해주면 뭐하겠어. 우리 쪽에서 공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애당초 시작조차 되지 못하는 사업인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려는 찰나에 위생 마스크를 쓴 남자 직원이 음식 접시를 서빙하고 호련히 되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직원이 왠지 낯이 익어서 시선이 끌려버렸고
그 와중에도 예비 시아버님은 꿋꿋하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여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새아기가 사업 자금을 좀 투자해주면 어떻겠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야. 새아기가 투자금을 내어주면 투자금만큼 회사의 지분을 너에게 넘겨주마.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이야기였습니다. 투자금을 내어주면서 회사의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은 아주 흔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도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문제의 그 남자 직원이 주문하지도 않은 물을 가져다 주고 가버리는 통에 대답을 방해받았거든요. 물론 이번에도 역시나 예비 시아버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아직 결혼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어차피 우린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이 없는 사이니까 가족 사업에 도움을 준다는 생각으로 투자금을 내어주면 될 것 같은데 새아가 생각은 어떠니? 하지만 저는 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남자 직원이 저희 테이블 주위를 얼쩡거리는 통에 제 신경이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와중에 그 직원에게서 저는 왜 자꾸만 익숙한 느낌을 받았던 건지 혹시 저랑 안면이 있는 사이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시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직원에게 우리 어디서 본 사이냐는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저랑 눈이 마주치던 바로 그 순간 그 직원이 마치 얼굴을 감추려는 사람처럼 고개를 푹 숙이더니만 그 길로 급하게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선 기분이 나쁜 상황이었어요. 그 직원과 제가 안면이 있는 사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예비 시부모님과의 저녁 식사 시간을 방해받은 셈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급하게 식사 자리를 마무리하고 계산을 하며 식당 매니저에게 그 남자 직원의 이름을 물어보았습니다. 그 직원의 이름을 알아야 나중에라도 식당 측에 정식으로 항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매니저님이 알려주신 그 남자의 이름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의 테이블 서빙을 담당하셨던 분 성함은 김민성입니다. 김민성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쩐지 자꾸만 낯이 익고 익숙한 느낌이 들더니만 그 남자 직원은 저의 전남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종교의 귀의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 사람이 왜 식당에서 서빙을 하게 되었는지 걱정되고 궁금했거든요. 이에 저는 이혼 후 딱 8년 만에 전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죠. 아까 저녁에 말이야. 식당에서 나를 알아본 거 맞지? 알아보고 일부러 내 앞에 왔다 갔다 한 거지? 맞아. 당신을 알아본 것도 맞고 일부러 알짱거린 것도 맞아. 예비 시부모님이랑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 같길래 일부러 아는 척 안 한 거야. 근데 당신은 그걸 알면서 왜 굳이 내 앞을 서성거렸던 거야? 종교의 귀의에서 속세를 떠났던 사람이 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거고, 돈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식당 사장님이 내가 활동하는 봉사단체에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이거든. 얼마 전에 무상급식 행사도 열어주셨고, 그래서 보답도 해드릴 겸 일손을 돕고 있었어. 당신 앞에서 서성거렸던 이유는 예비 시부모라는 사람들이 당신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이야기부터 해줄게. 그 결혼 절대로 하지 마. 당신 지금 결혼과 가족관계를 빙자한 사기극에 말려들고 있는 거야. 그날 전 남편이 들려준 내막은 이랬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다니던 시절 전 남편에겐 친한 남자 동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동기랑만 친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집 부모님이랑도 안면이 있었다고 해요. 동기네 집에서 같이 시험 공부를 했던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문제는 대학교 졸업 이후 그 동기랑 부모님이 같은 날에 같은 죄목으로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징역살이 얘기가 왜 나와? 내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던 시절에 전해들은 일인데 그놈이랑 부모님이랑 짜고서 혼인빙자 사기극을 벌이다가 잡혀 들어갔던 거더라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는 바람에 외로운 신생 교수님이 한 분 계셨었거든. 근데 그놈이 교수님한테 접근해서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가 되어놓고선 급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서 털어먹었던 거지. 더 중요한 건 그 집 부모님도 한통속이었단 점이야. 교수님한테 사업 자금을 투자해달라고 직접 부탁한 사람이 바로 그 녀석네 부모님이었으니까. 그러다 결국 사기죄로 체포되어서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던 거고. 방금 그 얘긴 내가 오늘 겪었던 일이랑 너무 비슷한데?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너한테 똑같은 수법을 시도하고 있는 거야. 서빙하면서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확실해. 네, 맞습니다. 새신랑과 예비 시부모님, 아니 그 몹쓸 작자들은 혼인빙자 사기꾼들이었던 것이었어요. 과거에 저질렀던 수법 그대로 결혼과 예비가족 관계를 핑계로 저의 주머니를 털어먹기 위해 일부러 접근을 했던 거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전 남편이 그들의 얼굴을 알아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연락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어. 사기극에 휘말리지 말라는 경고를 꼭 해주고 싶었거든. 당신은 이혼으로 내 삶을 한번 구원해주더니 이번에도 나를 구해주는구나. 당신한테 전화하기를 참 잘했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뭐. 여하간 이제 어떻게 대처할 생각이야? 당연히 파혼해야지. 일단 그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하나 있기는 해. 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이 속아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결혼 빙자 사기극의 뿌리를 제대로 뽑아내버리려고. 그쪽에서 예비 시부모라는 신분을 이용했으니까 나도 예비 며느리라는 신분을 제대로 이용해 먹으려고. 사기극에 속아 넘어간 사람처럼 행세하면서 투자해 줄 테니 사업계획서를 보내달라고 이야기할 작정이야. 그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을 테니까. 이후 저는 그 계획 그대로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들의 사업에 투자를 해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를 제대로 크게 해주려면 사업계획서라도 한번 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죠. 그러자 예비 시부모는 흔쾌히 사업계획서를 보내주었는데요. 제가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찾아간 사람은 다름 아닌 전 남편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원래 다니던 회사가 국내 굴지의 투자 컨설팅 회사였고 그 중에서도 전 남편은 특출난 투자 컨설턴트였거든요. 결혼 빙자 사기극의 실체를 파악해낼 사람으론 전 남편이 제격이었죠. 역시나 전 남편은 모든 진실을 단 며칠 만에 파악해내었습니다. 확실해, 이 사업계획서는 가짜야. 이 사업계획서가 제일 크게 내세우고 있는 게 미국에 있는 회사랑 기술제휴 협약을 맺었다는 점이잖아. 그런데 문제는 제휴를 맺은 그 회사부터가 실체가 없는 유령 회사더라고. 만약 진짜 회사라면 최소한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은 내역까지 외부에 공개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 그치만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자료는 존재하지 않더라. 즉 그 사람들은 유령 회사를 앞세워서 당신한테 돈을 뜯어낼 작정이었던 거지. 그리고 유령 회사인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이거야. 그렇게 말한 전 남편은 저에게 웬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는데요. 그 사진을 본 저는 고개를 갸웃하고야 말았어요. 이게 뭐야? 허허벌판 한가운데에 다 썩어가는 목조 건물 하나만 덜렁 있을 뿐이잖아. 오래된 마구간이나 외양간 같은 건가? 규모도 30평도 안 되는 것 같고. 사업 설명서에 적혀있는 미국 현지 기술제휴 회사 주소지에서 찍은 사진이야. 당신 생각처럼 회사 건물이 아니라 다 썩어서 폐허나 다름없는 헛간일 뿐이고. 역시 전 남편은 참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어요.
미국 쪽 기술제휴 회사가 유령 회사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 유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부탁해서 현지 주소지를 찾아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확보한 미국 현지 사진은 기술제휴 회사가 유령 회사라는 사실을 재차 증명하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허허벌판에 덜렁자리한 다 썩어가는 작은 헛간이 최첨단 기술력을 자랑하는 기술제휴 업체일 리가 없으니까요. 이에 저는 모든 증거들을 경찰에 제출하며 사기꾼 가족을 정식으로 신고했고 그들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정식 수사 결과 추악한 진실이 한 가지 더 밝혀졌어요. 새신랑감, 아니 그 몹쓸 인간이 저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여성들과 양다리를 넘어서 거의 문어발 수준으로 결혼 약속을 뿌리고 다녔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공장을 알아보러 다닌다면서 바쁜 모습을 보였던 것 또한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한텐 일 때문에 바쁘다고 거짓말을 쳐놓고선 그 시간에 다른 여자를 만나러 다닌 것이었거든요.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결혼 빙자 사기극을 벌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심지어 그 여성분들은 모두가 일찍 과부가 된 외로운 처지이거나 이혼녀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인간을 더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 사기꾼 가족의 수법은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는 여성분들의 마음을 이용하고 짓밟은 아주 파렴치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기극에 휘말릴 뻔한 모든 여성분들을 규합해서 법원에 엄벌을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재판 결과 그들은 사기미수 혐의치곤 이례적으로 긴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동종 전과도 있고 수법 또한 과거와 동일했던 점이 참작되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피해자들의 탄원서까지 큰 위력을 발휘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된 거죠. 이로써 그들은 발악조차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로 곧장 교도소로 직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마무리되고 나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과일 바구니를 싸들고 전 남편을 찾아갔습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그날 당신이랑 우연히 마주치지 못했더라면 난 아마 지금쯤 사기극에 휘말려서 인생을 날려먹었을지도 몰라. 정말 고마워. 당신을 구해줄 수 있어서 나도 기뻐. 역시 당신은 예나 지금이나 참 좋은 사람이구나. 그런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내기를 바랄게. 그렇게만 된다면 당신은 아주 훌륭한 종교인이자 봉사활동가로 이 세상에 오래오래 기억될 거야. 덕담 고마워. 나도 당신의 앞날에 꽃길만 가득하기를 계속 응원할게. 이번에도 저희는 서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고 그런 사이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저는 저대로 전 남편이 훌륭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응원과 정기적인 후원을 보내주고 있고요. 전 남편은 전 남편대로 틈틈이 저에게 꽃길만이 가득하기를 기도해주고 있죠. 물론 저희는 앞으로도 쭉 서로를 돕고 응원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속세에서의 삶이 모두 끝나는 그날까지 말이죠. 이 사연을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있을 내 아이 복동이에게 바치며 끝까지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